네, 그 김평우 변호사께서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광화문 진실규명 투쟁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탄핵으로부터 비롯됐고 현재 오늘날 대한민국의 어떤 몰락,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어떤 그 집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탄핵으로부터 비롯됐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진실규명 투쟁은 이게 저 고구마 줄기처럼 전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그 오늘 제가 잠깐 얘기 들었는데 이 탄핵의 또 주역이 그 황교안 전 총리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법률적 측면에서 아마 김평우 변호사 지적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뭐 정치적으로 그 당시 어떤 상황을 봤을 때 결국은 많은 분들께서도 저 자신도 황교안 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은 뭐 그런 부분 어떤 그 당시 어떤 상황들 또 본인이 충분히 이 권한 대행으로서 또 총리로서 그 당시 그 탄핵 그 과정에서 저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어떤 그 법조인으로서 불구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탄핵 이후에도 소위 문재인 좌파 정권의 나라를 완전히 그 엉망으로 만드는 그 시점 2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어떤 정치적 타이밍이 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정치 전면에 나서는 이런 그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였을 때 사실 많은 의아한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맞이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판을 많이 저 자신 했습니다만은 그냥 오늘 그 김평우 변호사 지적은 저도 사실 구체적으로 좀 이해를 하게 되는 부분인데 결국은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아시다시피 그 11월 아마 2016년 11월 20일인데, 이거 하기로 아마, 그 당시에 이영렬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그때 아마 그 최순실 사건 터져가지고 이제 최순실 씨를 이제 그 구속 기소시킬 때 아마 그 공소장을 아마 작성할 때에 그 당시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공모를 해서 하나의 박 대통령 피해자 신분으로 이제 정식 입건시킨 이런 메시지로 이제 아마 공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지적 사항이 그거 아닙니까? 사실 검찰 현직 대통령의 조직하에 있는 이 검찰 조직에서 특히 서울중앙지검장이 결국은 이 현직 대통령을 이제 어떤 이 피해자로 그렇게 몰아가지고 공소장을 제기를 했는데, 결국 이 얘기는 이런 이 공소장 제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 조직 체계가 그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 있고, 그 다음에 김현용, 김현웅 법무장관, 그리고 위에 이제 황교안 총리 아닙니까? 예. 결국 이제 법조인이 연결되어 있는데, 결국은 현직 대통령, 자신들이 모시는 현직 대통령을 특별한 어떤 구체적인 물증과 사유 없이 이렇게 피해자를 적시해서 공소장을 제기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이것은 당연히 단독으로 정치를 지원할 수 있는 권한 밖을 벗어난다. 이것이 이제 결국 이제 법조인의 어떤 상황을 잘 아는 그런 김평우 변호사의 어떤 지적이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보면은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정점에 누가 있느냐? 결국 정점에는 결국은 이 황교안 전 총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김평우 변호사가 또 어떤 법률적 관점에서 그 내부의 어떤 과정을 봤을 때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심정을 갖고 있지만 이제는 황교안 씨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대답을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문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제기가 돼야 되고 반드시 황교안 씨가 분명 입장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저는 또 그 이전에 왜 그러면 이 탄핵 과정에서 황교안 씨가 보인 그런 탄핵에 찬성한 듯한 행보를 보인 부분은 왜 그럴까? 왜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걸 좀 시계를 돌리면은 그 당시에 했던 촛불 사태가 이제 광란을 입힐 때에 아마 11월 2일 날 그 당시에 김병준 전 총리 지명자, 그 당시에 이제 뭐 이 사건 자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끄러울 때 청와대에서 이제 이 상황을 좀 무마시 좀 이렇게 좀 안정화시키려고 소위 좌파 인물인 김병준 씨를 이 총리 지명을 시켰단 말이에요. 지명을 했다면 그게 11월 2일인데 이날
황교안 씨가 이제 바로 당일날 그 이임식 그 하라고 그 총리 비서실에다가 지시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이제 뭐가 잘못됐냐면은 총리가 지명됐지만 임명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현직 총리가 이제 임명 전까지는 어떤 그 업무를 국정에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실 자기 역할을 해야죠, 공직자로서. 그런데 황교안 씨는 바로 그 당일날 그 1시에 또 이임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결국 이제 이것이 나중에 청와대하고 이제 그 조율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황교안 씨 일방적 개인적인 어떤 자기 사적 어떤 그 뭐 분노 감정 뭐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이런 일이 진행된 것 같아요.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그걸 그 문제 청와대하고 해서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시 나중에 보류됐지만은 결국은 저는 결국 황교안 씨가 이런 그 탄핵 그 과정에서 거의 뭐 탄핵 주동 세력들과 어떻게 맥을 같이 한 이런 행보 보인 것도 결국은 저는 이런 사적 감정으로부터 비롯돼 가지고 저는 어떤 그 이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그 검찰의 공소장에 대한 부분도 사실 외면하다시피 하는 거의 이런 상황에 저는 그 같이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에 관련돼 가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부분이 그 당시 검찰에서 검찰총장 김수남 씨 아닙니까? 예. 근데 김수남 검찰총장의 그 부친이 그 이명박 그 캠프에 전국 대학 연합회 회장인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MB 사람이라고요. 김수남 회장 집에 부친이.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은 이 검찰 내에서도 그 MB와 어떤 그런 이 탄핵을 시키고자 하는 저는 상당한 분위기가 정치권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오늘 김평 변호사 또 한 가지 얘기는 결국 검찰이 탄핵을 시키는 하나의 주역이라는 그 얘기를 하던 물론 본인은 이제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이제 바라봤겠죠. 정치적 측면보다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또 공감을 하고 특히 뭐 검찰에서도 JTBC와 태블릿 페이지에 대해서 사전 공모한 내용도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마 인식하고 있을 거예요. 이 사건 또한 나중에 반드시 밝혀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황교안 씨가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 그 재임 기간보다 더 길어요. 황교안 씨는. 왜? 처음부터 그 총장하고 법무부 장관하고 총리까지 한 이 기간이 4년 아마 한 5, 6개월 이상 거의 한 5년 가까이 돼요. 4년 한 5개월쯤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이 사람은 본인이 만약에 의지만 있었고 또 원칙대로 법대로 했었다면은 충분히 탄핵을 바로 잡을 수 있었던 그런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좀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씨가 오늘날 정치를 하지만 정치라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은 특히 우파 정치인이라면은 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런 누구보다도 본인은 또 법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법치라는 것은 결국은 잘못된 걸 바로 잡는 건데 그러면 그 탄핵 과정에 이 태블릿 PC 어떤 조작 문제, 검찰의 이런 그 잘못된 어떤 이런 그 상황들, 이런 부분들 충분히 잡아야 되고, 그 당시에 또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 골석이 됐지 않습니까? 부인 체제인데, 결국 마지막에 7인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그 고난 대응으로서 자기 인사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그 방치했죠. 그리고 또 이 태블릿 PC 조작권에 대해서 검찰 관계에 대한 것도 그 당시 감사원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어떤 이 사실을 규명을 할 수 있는 그 권한과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을 지켰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이 탄핵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데 있어서도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책임자로서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저는 그것은 바로 이 탄핵에 동조한 것과 다름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정치적 측면에서도. 근데 어쨌거나 말씀드렸다시피 김평우 변호사 얘기는 법률적 측면, 이 검찰의 어떤 그런 검사 동일체였던 이런 원칙, 이런 과정 측면 보더라도 결국 황교안 씨가 결국은 어떤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것이 오늘의 오늘 얘기했던 핵심 내용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을 마치 문재인은 워낙 개판을 치니까 자유한국당이 보수 정당으로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을 교체시키는데 어떤 그 대한정당이나 이런 논리를 가지고
맹목적으로 환경을 지지한다 하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앞으로 막말 정상적으로 문재인이 유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3년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우파의 그 리더는 정말 특히 오늘날 같은 이 엄중한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냥 투쟁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부 리더십이란 것은. 그 좌파와 싸울 강력한 어떤 그 리더십도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은 자기 어떤 이 좌파와 싸우는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법치가 매우 중요하고 또 정의가 반드시 수반돼야 되거든요. 예. 법치와 정의가 무너지면은 그런 우파 지도자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건 민주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황교안 씨가 그런 본인이 잘못된 어떤 그런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기가 침묵을 지킨다고 또 지난번 나한당 경선 때도 결국 어떤 그런 보면 애매한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 거, 결국은 오세훈이가 어떤 지적했을 때 거기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하지 않고 X도 O도 아닌 소위 말해서 세모가 중간 어떤 입장을 취하는 그런 지도자가 취할 저는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자기는 어떤 게 명확한 입장을 표명을 해야 그 다음에 국민들이든 지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는 거지. 이게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이렇게 바꾼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도자의 위치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그 사람의 어떤 지난 행적들을 봤을 때 과연 대한민국 우파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 이것을 우리 국민들께서는 정확히 좀 헤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3년이 남았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정말 우파를 대표할 만한 리더가 정말 우리가 키워야 되고, 저는 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냉정히 좀 쳐다봐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황교안 씨는 저는 너무나 많은 의심스러운 행보, 본인의 어떤 그런 입장을 우리가 명확히 할 때까지 우리가 맹목적 황교안 지지는 안 된다. 그리고 이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 국민들께서도 우리가 이 잘못된 것을 그냥 덮어버린다는 얘기는요, 역사는 다시 되풀이됩니다. 막말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든 대선에서 우파가 정권을 잡아오든 어차피 또 좌파들은 굉장히 어떤 투쟁을 아마 지난번 저희들이 워낙 경험 많고 있기 때문에 또 촛불 두고 나올 거예요. 그때 과연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저 좌파들을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결단력과 어떤 투쟁력이 있느냐,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지금은 어떤 진실 규명, 어떤 정말 우파의 어떤 결기를 보일 수 있는 그런 리더가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한당의 저는 기회주의적이고 침묵을 지키고 결국은 자신의 어떤 사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말 정치적으로 술수로 이렇게 포장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 맹목적 지지한다. 이것은 국민이 다시 정치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정말 개돼지로 치부당하는, 저는 이런 매우 위험한 어떤 그런 상황에 놓치기 때문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런 부분을 해야 제대로 된 우파 어떤 정치 세력들이 하나의 결사체가 되어 좌파를 정말 싸워서 쓰러뜨릴 수가 있지. 물에 물 탄 듯이 그냥 대안이 없으니까 맹목적 지지한다. 저는 또다시 정치꾼들의 속는 거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저는 어떤 정치꾼들의 술수에 넘어가면 안 된다.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도 또 야간치 나왔지 않습니까? 탄핵되기 전에 헌재에서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한테 네. 탄핵이 되니까 스스로 물러나라는 일주일 전에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모든 것을 황교안 대표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검찰에, 헌재에, 청와대, 이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한마디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바로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의심하는 많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정황들이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그것은 바로 황교안 씨의 어떤 본인의 어떤 속마음, 뜻이 어떻게 보면은 탄핵을 오히려 방치 내지는 동조했다는 것을 저는 간접적으로 스스로 어떤 증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사태에 대해서는요, 시간의 문제지 반드시 밝혀야 되고 밝혀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정치인의 이제 덕목 중에 하나가 솔직해야 되잖아요.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죠?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아까도 뭐 방송하기 전에 엉컴이라는 그 단어가 엉컴이 생각나요. 엉컴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 정치인과 정치꾼의 차이가 뭐냐? 저는 사실 현재는 정치인은 없고 정치꾼만 있다 이렇게 저는 그 생각을 하는데요. 네. 결국 정치꾼은 자기 사욕을 위해서 모든 주변적 상황을 자기들의 그 유리한 쪽으로 이용하는 게 정치꾼이고, 정치인이라는 건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소위 자기의 목숨을 내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두려움 없이, 저는 어떤 그런 그 자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하는데, 요즘 최근에 보면 전부 다 정치 공학적으로, 국회의원 같은 다음 어떤 총선 공천을 통해서 재선, 3선, 4선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될 것이냐, 누구한테 줄을 서면은 공천을 받을까, 이런 측면에서 모든 현재 이 정치꾼들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는 특히 우파 이 환경 내에서 가장 문제다 이렇게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네. 결국은 황교안 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누구보다도 어떤 아주 신령 강 크리스찬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은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정치를 한다는 것은 국가, 특히 대한민국 우파 정권의 어떤 환경에서는 누구보다도 저는 어떤 그런 이 자유나 민주주의, 어떤 법치, 정의에 대한 어떤 이런 이념과 가치를 매우 중시해야 되는데, 정치공학적으로 정치꾼들처럼 행동하는, 마치 김영선이가 내각제를 위해서 결국은 이 탄핵을 시킨 상당히 어떤 또 주역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정치꾼들과 함께 정치공학적으로 이 정치판을 바라본다는 것, 이것은 저는 황교안 씨가 과연 지도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저는 그걸 되묻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저는 꼼수 정치, 소위 어떤 공학적인 정치 접근은 저는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 지금 외에도 제3의 제4의 수많은 많은 저는 뭐 지도자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노선을 확실하게 이야기 전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지도 않고 지금 무작정 지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참 위험한 상황이에요. 지금 총리 시절에 국회에서 답변할 때 답변하는 그거 보고 지금 황교안 총리를 평가하고 있거든요. 지금 지지를 하고 있거든요. 참 위험하지 않나요? 잘못됐죠. 그러니까 너무나 위험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지금 보수 지도자는 예. 정치인은 자기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정치의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에다 불의를 보면은 정말 단식을 해서 어떤 생사를 정말 던지고서라도 자기 어떤 투쟁을 해야 되고 투쟁해야 된다고요. 그리고 잘못되면 감옥 가는 것도 두려움 없이 투쟁하는 게 그게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황교안 씨가 보인 행태는 양쪽을 다 먹고 양쪽 뼈를 다 쥐고 싶은 거예요. 이쪽도 먹고 싶고 저쪽도 먹고 싶은 그것은 정치꾼들, 정말 정치공학적으로 하는 정치꾼들이 하는 어떤 그런 행태지 절대적으로 지도자가 보이는 행태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소식을 옳다 그러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자기 그 길을 가는 게 정치 지도자라고 해요. 그렇게 해야 국민들이 따른다고요. 그런데 황교안 씨가 보인 것은 전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세훈이가 한마디 하면 그쪽으로 갔다가 또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또 이렇게 왔다가, 그러니까 별명 황세모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매우 부족하다.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고, 어쨌거나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우파 내에서 이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두 군데라고 했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들을 빨리 끌어내리는데 강력한 투쟁이었던 방향성을 그쪽을 잡아야 되지만, 그러나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첫 번째 우파 내의 어떤 교통정리, 강력한 우파의 세력 결집, 어떤 투쟁력을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고, 그렇다면은 결국은 어떤 침묵을 지킨다거나 어떤 해바라기성, 기회주의적 어떤 행태를 보이는 정치 세력들은 반드시 제거를 시켜야 된다고요. 그것은 적보다도 오히려 더 나쁜 어떤 우파의 해악이 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된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이 대한민국당의 존재 이유는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이 문재인이 에게 어떤 그 분노를 느끼고 또 이 좌파 정권을 내려야 되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은 이해는 충분히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맹목적으로 잘못된 정치꾼들을 맹목적 지지하는 것은 더더구나 위험하다. 그래서 차제에 이 정치 역사를 바꾸고 우파였던 그 세력 재편을 하기 위해서도 저는 그 대한민국당이 가고자 하는 어떤 가치와 정치의 어떤 그 이념 지형은 매우 중요하다. 진실 투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적 방향이라고요. 그렇다면은 현재 비록 규모는 적지만 그러나 투쟁력이나 어떤 이념적 가치, 이 철학 이 부분에서 옳다고 판단하면은 그렇게 힘을 밀어줘야 되는 거예요. 실어주고 잘못된 세력들은 정리하는, 저는 그것이 앞으로 어떤 그 총선 전에 또는 대선 전에 우리가 우파 정치인들이 많은 국민들이 저는 그 어떤 그 보여야 될 하나의 그 지지고 또는 뭐 결기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맹목적 지지는 또다시 그 좌파들에게 어떤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3월 10일 날 탄핵되는 날 그 현장에서 네 분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때 적부를 네. 했거든요. 네네. 황교안이 권한대행이었잖아요. 대통령, 그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죠. 그럼요.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면, 그렇죠. 대통령이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지도자로서 그 정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날, 그 3월 10일 날 네 분이 현장에서 돌아가서 적부를 했다고 그래요. 황교안 그 대통령한테. 그런데 지금까지도 여기에 대한 아무런 진상을 조사하라든지 이 한마디는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마디도 없었고, 그리고 언론 방송에 하나도 안 나왔어요. 진상조사를, 그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하라고 하면 언론 방송에서 안 내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언론 방송에 안 나온 것도 이 부분에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는 역설적으로 바로 그것이 황교안 씨가 탄핵에 동조했다는 저는 간접적 증거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요, 최소한데 본인이 중립적 위치, 뭐 탄핵을 당연히 어떤 그 박근혜 정권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건 뭐 상식적이라면은 그 탄핵에 절대적으로 막았어야죠. 상식적이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해서 중립적 위치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어떤 그 정말 이 자유대한민국 이 상황에서 한 사람도 아니고 네 사람이나 돌아가셨고 수없이 많은 분들이 부상을 당했다. 뭐 이건 그 부분에서 지금 또 그 부분에서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다 모르고 계시는데, 이제 그 서울 소방청에서 준 자료에 국정감사 작년에 할 때, 국회에서 이제 조은진 대표님 할 때, 자료를 준 내용이 뭐냐면, 5분 돌아가시고, 9분이 행방불명이에요. 실신대가 실려갖고, 76분이 병원에 갔어요. 그날, 병원에 간 것만, 그 소방청 자료만, 그 외에 많은 분들이 갈비 빼고 다치가지고 개인적으로 배워나가는 술도 저는 몇천 명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국정감사에서 몇 분 돌아갔다는 소방청에서 그 자료만 주고, 오후에 국정감사할 때 그 인적사항을 달라고 하는데 인적사항을 지금까지도 소방청하고 경찰에서도 안 내놨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안 내놨고 있는 부분은 저는 의심을 하는 게 더 돌아가신 분이 있다. 거기에. 그리고 그 9분은 그 이 태극기 집회에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 수많은 분들이 그 행방불명되고 또 사망했었고 이게 사실은 뭐 해외 탑픽에도 나올 정도 굉장히 심각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세계 언론 방송에 나오고 난리 났을 사건이에요, 이게.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을 바로 잡으려고 해서 좀 이 사건을 크게 국내 보도하고 정말 어떤 그 국민들 앞에 아마 기자회견을 한다거나 아마 이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아마 주지를 시켰을 거예요. 본인이 탄핵을 막으려고 한 1%의 마음도 있었다면
두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양보해서 중립적 위치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사건의 실체를 결국은 조사하라고 아마 지시를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느냐? 바로 그것이 황교안 씨는 탄핵에 상당 부분 심정적으로 동조 내지는 본인이 탄핵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저는 이 돌아가는 모든 정황적 상황 증거들 봤을 때 결국 황교안 씨는 탄핵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확신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는 좀 정확히 실체를 아셔야 되고 또 좀 확대 연장을 하면은 황교안 씨가 이 자한당에 입당해서 정치인으로 입문할 때 결국 그 얘기 뭐였습니까? 김무성 세력들과 많은 교감을 가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무성의 핵심 측근들을 황교안의 캠프로 넣었지 않습니까? 결국은 본인도 탄핵에 상당히 발을 담궜기 때문에 김무성 같은 탄핵 주역 세력들과 함께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것이 저는 이런 수없이 많은 정황적 증거 상황들이 결국은 황교안 씨가 탄핵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아닌 척하면서 실질적으로 탄핵했던 그 권한 대행으로서 오히려 더 많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의미에서 황교안 씨는 절대적으로 우파의 지도자, 소위 말해 다음 어떤 대선 후보가 돼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저런 사람이 대선 후보가 되면요, 정말 대한민국은 법치고 모두 완전히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현재 자한당이 변화를 가져올 수 없는 소위 탄핵에 대해서 묻고 가자, 미래로 가자, 이런 반문이라는 이 주장하는 것도 정치공학적으로 왜 자신들이 행한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가 너무 알기 때문에 결국 자기들 치부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묻고 가자는 게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저는 뭐 하나의 배경이 거기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어쨌거나 뭐 전체 정리할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광화문의 이 분향소 그 부분을 정리하기 전에 한번 또 네. 묻겠습니다. 자, 한교안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8대 0 나온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저는 이런 것을 비교하고 싶어요. 북한의 김정은 정권 하에서도 헌법재판관이 8명이 있는데 총을 목에 갖다 대고 찬성을 하지 않으면 탄핵을 시키지 않으면 죽인다 해도 7대1로 올 것이라고 저는 바라보는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8대 0이 나왔거든요. 8대 0이 나왔는데 한교안 대표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쨌거나 뭐 저는 황교안 씨는 탄핵에 자유로울 수가 없고 어쨌거나 탄핵에 뭐 오늘도 얘기했다시피 탄핵했던 주역이었다는 것을 결국 이제 김평우 변호사도 언급했지 않습니까? 저도 공감하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의 팩트다. 저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 모든 우리가 지금 뭐 추정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들은 결국은 반드시 실체가 밝혀지고 이 탄핵의 실체 진실에 대해서 추후에 저는 어떤 특별 수사본부가 설치돼 가지고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어떤 반드시 처벌과 저는 어떤 결과가 저는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국민들은 좀 아셔야 되고 어쩌나 이런 부분을 바로 광화문에 이 분향소 설치와 이 진실규명 투쟁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제가 바로 그 말씀드린 거라고요. 그래서 결국 정치적으로도 이분들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왜냐하면 이 사람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결국 왜 돌아가셨냐 하는 부분도 결국 밝혀지게 돼 있잖아요. 예. 결국 밝혀지게 됐으면 탄핵에 대한 문제가 같이 물려들어가기 때문에 이 진실이 규명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광화문의 진실 규명 투쟁은 너무나 매우 중요하다. 이걸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되죠. 광화문 텐트. 이건 끝까지 물고 들어간다. 이 문제 끝까지 가져가가지고 결국은 자한당을 무너뜨리고 이 좌파 정권의 어떤 불법 탄생 정권에 대한 실체까지도 규명하는 여기까지도 밀고 투쟁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승부수를 던지는 겁니다.
이거 절대적으로 중간에 어떤 경우든 이걸 스탑하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제가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